진행시켜. 영장. 네, 안녕하세요. 도사 안땅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직무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게 뭐였어요? 경영학이라고 하고서 경영학을 하려면 투입에 대해서 배운 거죠. 인적 자원 관리, 그리고 인적 사람들이 모여서 뭐가 돼요? 조직. 그래서 조직의 구성, 조직의 과정, 생성 과정, 조직 행동론 이런 거, 그리고 리더십까지 배웠다. 그럼 이 조직이 모여가지고 뭘 할 것이냐에 대해서 앞으로의 내용이 나옵니다. 생산을 하기 위한 어떤 활동들을 하겠죠. 마케팅을 할 수도 있고, 제조를 할 수도 있고, 설비를 담당할 수도 있고, 또 인사팀에서는 사람들의 직무들을 연구하고 뭐 그런 과정들을 하는 업무를 보겠죠. 또 총무팀에서는 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건지에 대해서 분배하고 이런 업무들을 할 거고요. 그리고 판매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잘 팔 것인지에 대해서 직무를 할 것이고, 안전관리자는 어떻게 안전조치를 할 것인지, 또 산업안전지도사가 된다면 산업안전지도사로서의 중소규모 재해방을 한다든지 안전관리 전문 업체로서 직무를 하거나 교육을 하거나 컨설팅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게 다 뭐다? 직무다. 그래서 그런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것을 우리는 직무라고 한다. 그래서 직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직무에는 크게 직무를 분석하는 방법과 직무를 평가하는 방법이 나온다. 그래서 직무를 어떤 사람이 잘할 것이다 라는 직무를 먼저 분석을 하고, 어떤 사람을 A라는 사람을 배치했을 때 이 사람이 직무를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그런 평가를 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직무라는 틀에서 보면 조직이 있는데, 그 조직이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그 조직에서 생산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나 비생산적인, 반생산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조직 시민 행동이라는 것을 연구한 학자가 나오고요. 왜 이렇게 하게 될까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그리고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직이 모여 있으니까 어떤 직무로 어떤 역할을 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생산적인 활동을 하게 할 것이냐, 그런 연구를 한 챕터입니다. 그래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크 포인트. 직무 기술서랑 직무 명세서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엄청나게 헷갈려 죽어버릴 것 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직무 기술서라는 것은 무엇을 할 것이냐, 어떤 직무를 할 것이냐, 인사팀이냐, 총무팀이냐, 판매냐, 시설이냐, 제조냐, 이런 활동들, 직책이라든지 임무, 과업, 활동, 요소 등을 뭐라고 한다? 직무 기술서라고 한다. 무엇을 할 것이냐? 네,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 직무 명세서라는 것은 그럼 누가 할 것이냐, 그거를 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이 많은 사람, 이제 서울대 나온 사람이 좋겠죠? 네. 같은 직무나 직군이라고 직렬이라고 봤을 때 가장 공부를 많이 하고 가장 똑똑한 사람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 지식에 관한 거, 그 기술, 손기술이 좋아야겠죠. 설비를 보는 사람이라든지 뭔가를 만드는, 제조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능력, 인사팀의 능력은 뭐예요? 사람들에게 상담도 해줘야 되고, 인사 담당자로서 이 사람이 정확하게 일을 하고 있는지 직무 분석을 통한 인사 고가라든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내릴 수 있는 능력 같은 게 있어야겠죠. 판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에게 호객행위를 해서 잘 팔 수 있게끔 포장을 잘해서 상담을 해주고 쇼호스트를 시켜가지고 나도 사고 싶게끔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개인적인 특성, 나는 외향적인 성격이라서 어디 나가서 발표하거나 사람들 만나는 게 좋은 영업직이 맞아. 근데 내근직을 하면은 근질근질해서 못 앉아있죠. 반면에 나는 내향적이어서 앉아서 서류 업무하고 조용히 내 업무만 보는 것이 좋아, 컴퓨터랑 둘만 있는 게 좋아 하는 사람들은 또 영업을 시키면 안 되겠죠. 그래서 누가 할 것인가, 그게 뭐다? 직무 명세서다.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기술은 직무다. 기술은 직무. 명세서, 명세는 이름 명자, 사람이다, 인간.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직무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면 직무 분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방법을 해가지고 면접법, 직위기술, 직무지법, 관찰법, 직접수행법, 중요사건 기록법, 작업기록법, 뭐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나옵니다. 장단점까지 구분해서 외우세요 라고 하고 싶지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뭐 얘기 들어보면 이게 이거구나 라고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면접법으로 이제 직무 분석을 하기 전에 정보 수집하는 방법은 직무 수행자에게 관리자를 대상으로 직접 인터뷰를 실시하는 거예요. 요즘에 그런 유튜브들 많잖아요. 돈 2천만 원, 월에 2천만 원 버는 무슨 뭐라 그럴까요? 줄눈 시공 하는 분 월 2천만 원 번대요. 그러면 이분에게 인터뷰로 가는 거죠. 어떻게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하루에 일과가 어떻게 되는지, 업무량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 이 담당자를 찾아가서 인터뷰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면접법. 그래서 정보를 수집하는 거죠. 그래서 장점으로는 동일한 직무를 하는 재직자의 차이를 보여준다. 진짜 줄눈 시공 어떤 사람은 200밖에 다 못 버는데 하는 사람이 있겠죠. 이 사람만의 노하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도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직무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을 얻을 수 있겠죠. 이 사람은 200 버는데 이 사람은 왜 2000이나 벌지? 여기서 다른 게 뭐지? 이런 관점을 얻을 수 있겠죠. 그 단점으로는 질문지와 비교해서 시간이 많이 들겠죠. 이 사람 쫓아다니면서 하루 종일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인터뷰도 해야 되고, 그리고 과업이 수행되는 것을 보지 못할 수도 있죠. 뭐 따라다니면서 할 수도 있지만 인터뷰 잠깐 일로 오세요 해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과업이 수행되는 것은 보지 못하고 주관적인 응답이 포함이 된다. 이 사람이 월 2천만 원 버는 게 줄눈 시공뿐만이 아니라 다른 카페도 해. 이런 거 다 통해가지고 말한 거야. 투잡이야. 끝나고 대리운전해. 뭐 쿠팡 있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데 이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2천만 원이라고 한 건지 모르는 거잖아요. 본 게 아니니까. 그래서 주관적인 응답이 포함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면접법은. 그리고 직위기술 질문지법 보겠습니다. 단어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게 그 영어를 해석해 놓다 보니까 이렇게 쓰여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직무 수행자에게 질문지를 그냥 준 거예요. 질문지 체크리스트처럼 그리고 나의 업무 만족도 뭐 상, 중, 하 뭐 이렇게 돼 있을 거고, 그죠? 미리 정해진 질문지가 있겠죠. 거기에다가 체크하는데 보통 어디다 해요? 중간에다 많이 하잖아. 그쵸? 중간에 많이 하게 되잖아, 아무래도. 다 뭐, 그냥 쏘쏘 하지 뭐. 그래서 직무 수행자에게 질문지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거고, 효율적이고 비용이 적게 들죠. 그냥 프린트해서 던져주고, 언제까지 주세요 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수량화하고 통계적으로 분석이 용이하죠. 이게 여러 장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를 다 분석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단점은 질문지의 형태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 그쵸? 질문지가 뭐 엉뚱한 것만 물어봐. 결혼하셨나요? 결혼 유무, 종교 유무, 이딴 것만 물어봐. 그럼 이걸로 이 사람의 직무를 분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다. 그리고 똑같이 직무가 수행되는 상황을 무시하죠. 직접 보러 간 게 아니라 던져주고서 해오세요 라고 한 거니까.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다. 그리고 관찰법은 직접 가서 뚫어져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작업 환경에서의 직무 수행 과정을 관찰하여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다. 단점은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에 적합하다. 이제 공장에서 10개 만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5개밖에 안 만드네. 그래서 어떤 직무에 문제가 있나 이제 관찰하러 가는 거죠. 그래서 반복적인 작업에 적합하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종업원의 관찰자의 존재에 따라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한다. 옛날에 우리 아버지 누구예요? 테일러가 할 일 없이 직장으로 앉아가지고 반장으로 앉아가지고 미모의 여성을 뚫어줘라. 일하고 있는 거를 뚫어줘라 보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래 20개 만들었는데 갑자기 뚫어줘라 쳐다보니까 23개에서 25개까지 만들어 버렸다 그랬죠. 이렇게 누군가가 쳐다보면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게 된다. 당연한 거죠. 직접 수행법. 내가 도서관 땅에 체험해볼게. 체험 삶의 현장이죠. 직접 해보는 거야. 와, 이거는 진짜 극한 직업이네. 또는 이거는 나도 조금만 노력하면 할 수 있겠네. 이런 거를 직무 분석자가 직접 수행하면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장점은 세부적인 내용까지 수집이 가능합니다. 직무가 수행되는 상황을 알기 쉽죠. 경험자니까. 그리고 단점으로는 직명이 동일한 직무들 간의 차이가 구별이 어려움. 그리고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죠. 그리고 분석가에게 폭넓은 훈련이 필요하겠죠. 분석가는 분석만 하러 갔다 오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일도 직접 해야 돼. 갑자기 굴착기 타라 그래서 굴착기에 대한 기능사를 타요.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폭넓은 훈련이 필요하다. 중요 사건 기록법. 직무 수행 중에 특히 중요했던 사건이나 활동을 중심으로 직무를 분석한다. 그래서 직무의 핵심 측면을 파악하는데 효과적이다. 포괄적인 정보를 얻는데 한계가 있다. 그쵸? 집중적인 거, 중요한 것만 본 거니까.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든다. 작업 기록법, 직무 수행자가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의 직무 활동을 기록하여 정보 수집. 제가 예전에 공공기관을 갔더니 외근을 나가게 되면 외근 일지 이런 거 해가지고 뭐 오전에 뭐 했고 오후에 뭐 했고 이런 거 적어서 내는 게 있더라고요. 이런 거겠죠. 뭐 내가 오늘은 뭐 오전에 K라는 초등학교에 가가지고 강의를 하였다. 여기 1반 강의를 했고 이 시간에 2반 강의했고 점심 먹었고 3반 강의했고 4반 강의했다. 뭐 이런 식으로 넣는 건데, 장점으로는 실제 수행되는 업무의 상세 정보 수집. 제가 이렇게 상세하게 적었죠. 1반 갔다 2반 갔다 3반 갔다 4반 갔다 이런 거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기록의 정확성이 달라질 수 있음. 그렇죠. 여기 이제 컴백컴 해가지고 한 바퀴 싹 돌고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작성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2반 갔다가 걔네가 많이 시켜가지고 몇 번 갔는지 기억이 안 나네. 정확성이 달라질 수 있다. 요식행위가 될 요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중에 이거 그냥 특이사항 없음 이렇게 적어버립니다. 그래서 작업기록법은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방법도 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직무 분석은 그렇게 된다. 그리고 이제 직무 평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설부터 같이 볼게요. 직무 평가의 방법은 직무와 직무를 상대적으로 상대평가하는 게 있고요. 기준표와 어떤 표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절대평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표 굉장히 중요하니까 외우세요. 행에 있는 구분에는 비계량, 직무를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비교하는 거고, 계량적은 직무를 분리해서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무를 뭉뚱그려서 평가를 하는데 직무와 직무를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걸 뭐라고 한다? 순서 매기는 서열법이라고 한다. 그죠? 그리고 기준표와
비교해서 절대평가하는 직무 전체를 절대평가하는 건 뭐다? 분류를 하는 거겠죠? 분류법, 등급법이라고 한다. 그리고 분리해서 평가를 하지만 기준표에 의해서 절대평가하는 건 뭐라고 한다? 점수법이라고 한다. 그리고 직무와 직무를 상대평가하는데 분리평가하는 건 뭐다? 요소를 비교한다 해서 요소비교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비계량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서열법이랑 분류법이 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항상 이 표를 그리세요. 직무, 여기가 뭉뚱 그려서 뭉뚱, 여기가 분리해서 분리, 이렇게 해서 그린 다음에 여기가 서열법, 분류법, 점수법, 요소비교법, 이렇게 적어놓고 시작하세요. 이거를 최대한 외워보시고 시험 보기 전날까지도 안 외워진다? 그럼 시험 보기 가서 아침에 보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아침에 보고 달달달달 뭐 소요 전분 이렇게 외우든지 서분 점료 이렇게 외우든지 요 안에 있는 내용을 외워가지고 시험지 받고 연습지에다가 바로 이걸 써버리는 거예요. 까먹지 않게. 그래서 문제 나왔을 때 이걸 보고 풀면 되겠죠. 있죠? 서열법은 직무의 중요도에 따라서 순위를 정하는 거죠. 분류법은 분류를 하는 거고, 점수법은 점수에서 절대평가하는 거고, 요소비교법은 기준이 되는 직무를 선정해서 다른 직무를 비교하여 상대평가하는 거고, 이게 중요합니다. 문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024년 14회 산업안전지도사 기업진단 53번 문제였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직무평가 나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림을 그린다. 여기가 뭉뚱, 분리, 여기 상대, 절대, 서열법, 분리법, 점수법, 요소비교법, 이렇게 적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 한번 보겠습니다. 직무평가 대상은 직무 자체임. 맞죠? 직무를 비교하는 거예요. 사람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직무를 비교하는 겁니다. 직무가 어려운 직무인지 난이도가 높은지 낮은지 이런 걸 비교하는 거예요. 다른 직무들과의 상대적 가치를 평가한다? 맞죠? 상대적 평가를 하죠. 직무 수행자를 평가한다. 틀렸죠? 직무를 평가하는 거예요. 직무 그 자체를. 종업원의 기업 목표 달성에 공헌도 평가한다. 틀렸죠? 직무의 중요성, 난이도, 위험도를 반영한다. 맞죠? 그럼 기억, 니은, 미음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푸시면 돼요. 이게 쓸모가 없었지만 그래도 이 안에 있는 내용이 여기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됩니다. 정답은 3번이었다. 기출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배우고. 네, 어차피 산업심리학 가면은 뭐 스트레스 유형에 의해서 한 번 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일단 직무 분석과 직무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직무 분석은 뭐였어요? 직무 분석은 뭐였어? 우리 관찰법, 면접법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던 게 직무 분석이잖아요. 그죠? 인력 확보와 인력 개발을 위해 필요하다? 맞는 얘기죠. 직무 분석은 교육훈련 내용과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일단 이런 내용은 없었는데 보겠습니다. 직무 명세서는 직무 수행자가 갖춰야 할 자격 요건인 인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맞죠? 명세서 이름명 해가지고 인간이 하는 거라 했잖아요. 후. 그래서 직무 수행자가 갖춰야 할 뭐 스킬, 지식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인적 특성 이런 거 파악하기 위함이라고 얘기했죠. 직무 평가가 나옵니다. 방금 배운 거. 요소비교법은 클리어션. 그랬어. 평가 대상 개별 직무의 가치를 개별 분리한다는 거니까 점수화하여 땡 뭐였어요? 상대평가하는 거였죠. 4번이 틀린 겁니다. 굉장히 쉽죠? 이렇게 그리면서 하니까. 자, 5번 보겠습니다. 직무평가 또 나오네. 조직이 목표 달성에 더 많이 공헌하는 직무를 다른 직무에 비해 더 가치가 있다고 본다. 맞죠? 목표 달성에 더 많이 공헌하는 직무가 더 좋은 직무죠. 뭐 디스플레이를 개발하는 직업에 귀천이 있다는 건 아닙니다. 직업에 귀천은 없지만 디스플레이를 개발하는 연구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목표를 달성해서 뭐 1,000억을 벌었어요. 이거랑 요 사무실에 이제 청소를 도와주시는 분, 이분의 책상을 건들면 안 되고 바닥이랑 주변 환경을 청결 관리를 해줘서 근무 환경을 깨끗하게 해줬어요. 이렇게 봤을 때는 어떤 게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는 이분이죠, 연구원. 그렇다는 겁니다. 귀천은 없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가치가 더 있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뭐다? 4번이다. 그럼 직무 분석은 교육훈련 내용과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것도 맞는 얘기겠네요. 그러면 이거는 문장을 외워버리면 돼요. 자, 직무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직무 분석이란, 그죠? 직무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인사관리에 필요한 직무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이다. 맞죠? 직무 설계는 직무 담당자의 업무, 동기 및 생산성 향상 등을 목표로 한다. 이거 일단 안 배운 겁니다. 직무 충실화는 작업자의 권한과 책임을 확대하는 직무 설계 방법이다. 이것도 안 배웠어요. 핵심 직무 특성 중 과업 중요성은 직무 담당자가 다양한 기술과 지식 등을 활용하도록 직무 설계를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것도 안 배웠습니다. 직무평가 배웠죠. 직무평가는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평가하는 활동이며 직무평가 결과는 직무급 산정에 활용이 된다.
자, 여기에서 안 배운 내용이 직무 설계, 충실화, 핵심 직무 특성 뭐 이렇게 해서 있는데 요거는 이제 산업심리학에서 좀 자세히 다룰 거라서 여기에서는 이제 직무 분석이랑 직무 평가에 대한 내용을 다루기 위해서 넣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문제로만 설명을 좀 먼저 드리고 이거는 산업심리학에 가서 제대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한 과목이고 직무 특성 이론이라고 해서 올드햄과 해크만이 나오는데 이 내용도 거의 30분 정도 설명을 해야 돼요. 브룸의 기대 이론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 내용은 여기서 한 번 더 다룰 예정입니다. 먼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무 분석이란 뭐였죠? 직무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인사관리에 필요한 직무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이다. 이거 맞는 얘기죠? 그리고 직무 평가 우리가 배운 거 보겠습니다.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평가하는 활동이며 직무 평가 결과는 직무급의 산정에 활용이 된다.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여기서 틀린 답은 이제 4번인데 핵심 직무 특성은 이제 올드만과 해크만이라는 심리학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1의 의미감 경험이라는 직무 특성에 대해서 기술 다양성, 과제 정체성, 과제 중요성으로 이제 독립 변수를 두고 이 독립 변수를 통해서 매개 변수, 주요 심리 상태, 작업의 의미 충만감, 그러니까 동기죠. 동기를 줘서 전반적으로 직무의 만족을 증가시키고 직무의 동기를 상승시키고 작업 성과의 질적 향상을 시키는 그 직무 특성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핵심 직무 특성 중 과업 중요성은 직무 담당자가 다양한 기술과 지식 등을 활용하도록 직무 설계를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가 아니라 작업의 의미 충만감을 이라는 매개 변수를 충족시켜가지고 이제 직무 만족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 틀린 겁니다. 요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산업심리학에서 계속 볼 거기 때문에 요 내용은 가볍게 우리가 직무 분석 지문이랑 직무 평가 지문만 보고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무와 관련된 설명을 옳은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 문제랑 직무 충실하는 허츠버그 이요인 이론을 직무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제창한 것이다. 자, 요게 이제 맞는 말이거든요. 밑에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직무 평가의 1차적 목적은 직무 기술서나 직무 명세서를 작성하는 것이며 2차적으로는 조직 인사 관리를 위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직무 평가는 뭐였어요? 단순히 직무와 직무를 어떤 것이 가치가 있는지 상대 평가와 절대 평가로 또는 뭉뚱그려서 또는 분리해서 평가하는 거였죠. 그래서 요 얘기는 틀린 답이다. 그래서 틀린 거고요. 직무 명세서는 뭐였어요? 사람, 누가 할 것이냐, 직무 가치와 직무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아니라 누가 할 것이냐, 어떤 기술을 갖고 있고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직무 기술서에는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이게 반대죠, 서로. 3번과 4번이 서로 반대되는 설명을 하고 있다. 직무 기술서에는 직무 가치와 직무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제시되어 있어야 되고 직무 명세서에는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기능, 지식, 육체적 능력과 교육 수준, 기술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여기 기술 되어 있어야 한다로 기술서랑 여기서 이제 낚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기술로 낚이시면 안 됩니다. 직무 기술서는 기술은 뭐예요? 직무. 명세는 인간.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직무 분석에는 틀렸죠? 직무평가죠. 서열법, 분류법, 점수법, 요소비교법 등에 활용을 해야 한다. 그리고 1번이 정답인데 허츠버그라는 사람이 이요인 요인, 동기 요인과 위생 요인을 말한 사람이죠. 제 블로그가 아니라 저의 영상 유튜브로 강의하기 유강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거기다 설명을 간단하게라도 해놨으니까. 직무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제창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갈게요. 자, 계속해서 인적 자원 관리에서 이루어지는 기능 또는 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직무 평가 먼저 보겠습니다. 구성원들의 목표치와 실적을 비교하여 기여도를 판단하는 활동이다. 틀렸죠? 직무 분석 보겠습니다. 장래 인적 자원 수요를 파악하여 인력의 확보와 배치, 활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아니죠?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직무를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장래 인적 자원 수요를 파악하는 건 뭐예요? 예측이니까 신입사원 선발할 때 사용되는 자료잖아요. 그게 아니라 직무 분석은 현재 일하고 있는 종업원들에게 어떤 직무를 하고 있는지 관찰하든지 면접법, 설문법, 뭐 직접 해보는 거 이런 거를 통해서 한다 그랬죠? 그래서 틀린 말입니다. 나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보상이라는 게 나오는데 보상은 유급휴가, 연금, 보험, 학자금 지원 중에 이제 직접 보상은 딱 봐도 직접 보상 같아요, 간접 보상 같아요. 직접 보상 뭐예요? 임금, 성과금, 돈. 그죠? 휴가라든지 뭐 연금, 보험 이런 건 나중에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간접 보험이다. 아니 간접 보상이다. 그래서 틀린 거고. 현장 직무 교육은 현장에서 하는 직무 교육 뭐예요? OJT. 직무순환제, 도제제도, 멘토링 등이 있다. 이게 맞는 말이거든요. 현장 직무 교육으로는 직무순환제, 직무를 순환하면서 현장에서 이제 직무 교육을 받는 거죠. 그리고 도제제도, 멘토링 등이 있다. 멘토링을 통해 가지고 현장에 있는 상사가 부하에게 지식을 전달하고 기능을 전달하는 교육을 OJT 교육이라고 한다.
그리고 도제제도라는 건 뭐냐면 후계자를 양성하는 건데, 옛날에 이제 유럽에서 그 이제 판매하시는 분들, 수공업자 분들을 뭐 구두라든지 뭐 가죽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수공하는 수공업자들이 한 명이 아니라 이제 여러 명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길드라는 걸 만들어요. 길드. 게임을 보신 분들은 익숙한 단어 길드를 만듭니다. 그래서 독점도 하고 동업자 간 이제 이렇게 담합도 하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생성된 제도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길드에서 우리만 알 수 있는 기술이잖아. 요거는 구두나 가죽을 만들고 가공하고 이런 기술은 우리 길드 안에서만 하자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나이 들고 힘이 없어지니까 후계자를 양성해야 되잖아요. 이 틀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제도가 뭐다? 도제제도. 그럼 도제제도의 뜻은 현대에 어떻게 적용이 되겠어요? 내가 부하에게 바로 알려주는 걸 도제제도라고 한다. 그죠? 그래서 OJT 교육에 도제제도가 들어가고 멘토링 들어가고 직무순환제가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자, 직무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특정 직무에 대한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직무의 속성과 요구하는 기술을 알아야 한다. 당연한 얘기죠? 특정 직무에 대해서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특공대 입사가 있네. 경찰 특공대. 그래서 범인을 검거하는데 어떠한 방법을 쓸 건지, 총을 쓸 건지, 칼을 쓸 건지, 몽둥이를 쓸 건지,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 속성, 직무의 속성과 요구하는 기술을 알아야겠죠? 그리고 효과적인 수행을 하기 위한 직무나 작업장을 설계하는 데 도움을 주겠죠? 뭘 뜯었다가 붙였다가 계속 해야 되는데 이런 작업장이 없고 그냥 모니터 한 대 있어, 노트북으로. 그러면 안 되잖아요. 효과적인 작업 수행을 하기 위해서 이런 뜯을 수 있는 공간, 작업장을 만들어줘야겠죠. 작업 시 시간과 노력을, 낭비를 제거할 수 있고 안전을 저해 요소나 위험 요소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런 걸 하려고 직무 분석을 하는 거라고 했죠. 아까 위에서. 특정 직무에 대한 직무 분석을 하는 기법으로 면접법, 질문지법, 발차법, 행동기법, 중개사건기법, 투사기법 등이 있다. 이것도 맞죠? 자,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도구, 기구, 수행 목적, 요구되는 교육훈련, 임금 수준 및 안전조회 요소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이것도 맞습니다. 자, 뭐가 틀렸는지 한번 볼까요? 4번이 틀렸다고 하는데 왜 틀렸을까요? 면접법, 질문지법, 관찰법, 행동기법, 중대사건기록법까지는 맞습니다. 근데 투사기법이 틀렸어요. 이런 게 있었나요? 위에? 없었죠? 그걸 떠나서 투사기법이 뭔지 알면은 되는데, 투사기법은 심리검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검사하는 거죠. 그래서 심리검사의 일종으로 뭐 그림이라든지 뭐 성격이라든지,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 성격 진단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투사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맥클랜드라는 학자가 나오는데요. 또 맥클랜드의 학자의 이제 TAT 주제 통각 시험 같은 건데, 이게 뭐냐면 여러 가지 그림 카드를 보여주고 어떤 어린아이가 책을 골똘히 보면서 생각하는 그림, 또는 이 잘생긴 남자를 여자가 빤히 쳐다보는 그림, 그리고 어여쁜 여인이 혼자 생각하는 그림, 이런 그림들을 보여주고 이야기를 만들어 보라고 해요. 그 심리검사 받는 사람에게. 그러면 이 책을 들고 있는 아이에게는 책을 보고, 책이 아니라 악기군요. 악기. 기타. 기타를 보고 머리를 쥐어뜯고 있어요. 그러면은 치고 싶은 걸까요? 치기 싫은 걸까요? 그런 생각들을, 그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생각들을 이야기로 만들어서 심리검사를 하는 건데, 이 그림을 보고, 이 기타를 보고 이 주인공의 아이를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여기 달려있는 시계를 먼저 본다든지, 뭐 기타가 얼마짜리인지를 본다든지, 이런 엉뚱한 이야기를 하면 그거에 따라서 심리적인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뭐다? 투사기법이다. 근데 직무 분석하는데, 자, 이거 그림 보세요. 지금 이거 어떻게 생겼는지 보세요. 이거 이야기를 만들어 보세요. 하면 그게 직무 분석인가요? 아니죠. 그냥 심리 평가의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투사기법은 TAT다. TAT의 일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이해되셨죠? 나머지는 또 다 정답이잖아요. 맞는 말. 이게 또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봤을 때는 항정을 찾으려도 좀 아사무사하게 들어있어서 함정을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정확하게 볼 줄 아는 눈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 다 알 수가 없으니까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소고 하다가 이건가 하고서 4번은 그래도 찍기 편해요. 우리가 찍기 어려운 게 뭐 있어요? 1번. 그리고 계속 333 나왔었는데 이거 3번인 것 같은데 이거 맞나?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죠? 이런 게 굉장히 찍기 어려운 거다. 이런 거 4번은 그냥 찍으시면 돼요. 뭐 어쩔 수 없지 뭐. 근데 우리는 이제 알고 있으니까 이 투사기법이 뭔지 알았잖아요. 이 그림을 보고 한다. 요거는 그리고 우리 산업심리학에서 재미있고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 밑에 써 있었네요. 직무 분석 기법으로는 면접법, 질문지법, 관찰법, 행동기법, 중대사건 기법이 대표적이다. 수사기법은 심리검사, 성격 진단 등의 방법으로 개인의 성격을 분석하는 기법이다. 라고 써 있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조직에서 생산적 행동과 반생산적 행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겠습니다. 자, 조직을 안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 보니까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리더 같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저 리더가 잘하니까 나는 약간 숨어 있어도 되겠지? 이건 뭐예요? 반생산적 행동. 그러니까 일하는 것을 방해하진 않지만 나도 도와주진 않겠다라는 입장인 거죠. 그래서 오건이라는 또 학자가 조직 시민 행동 해가지고 5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요거는 좀 외우셔야 되거든요. 성실성. 뭐래요? 솔선수 수범하는 행동.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찾아서 일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성실성이라고 한다. 그리고 시민 덕목. 조직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조직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한다. 이게 뭐다? 시민이라면 뭘 해야 돼요? 투표. 그러니까 조직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는 게 뭐다? 투표. 그러니까 시민 덕목이라고 한다. 이타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이타주의는 타인을 돕는 행동, 업무에 도움을 주거나 신입사원을 지도하는 게 뭐다? 이타주의. 예의는 뭐예요? 다른 사람의 권리나 감정을 존중하는 행동이 예의다. 윗사람한테 내가 깍듯이 하는 게 예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권리, 저 사람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을 존중하는 것, 감정을 존중하는 행동. 그게 예의다. 위아래의 예의가 아니고 수평적인 관계에서도 예의를 차려야 되고 나보다 어린 사람한테도 예의를 갖춰야 되는 게 뭐다? 다른 사람의 권리나 감정을 존중하는 행동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칭찬 댓글들 엄청 남겨주시잖아요. 이게 뭐예요? 저한테 예의다. 엄청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들께 항상 응원해주고 복돋아 주려고 하고 좋은 말만 하려고 그러고 긍정적으로만 보게끔 뭔가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이렇게 일만 하는 것 같아도 강의만 하고 앉아있는 것 같아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런 게 다 여러분들에 대한 저의 예의다. 가끔 보면 예의 없는 사람들 있어요. 그죠? 자기의 생각도 아니야. 마음이 아프신 분이야. 내가 생각했을 때 그런 분들은 어디다 풀 데가 없어가지고 타자기 키보드에다 푸는 사람들. 자기가 아는 것이 진리인 양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 저희는 똑같이 예의를 차리지 않는다. 그렇죠? 대꾸도 안 해버립니다. 무시해버려요. 왜냐면 그 사람이 감정 쓰레기통으로 사용한 그 댓글은 그냥 거기에 그대로 그냥 박혀 있는 거예요. 남들이 볼까봐 지우거나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 나 바보예요 라고 스스로 얘기하고 있는 사람한테 너 바보 맞아요 라고 대꾸하는 것 자체가 제가 더 바보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의가 있는 분들께는 예의가 없는 분들께는 무시. 이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뭐라고 한다? 이제 스포츠맨십, 불평, 불만, 험담, 꼼수 등이 없는 정직한 행동. 그쵸?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보통 이제 악플이 아니라 이제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댓글을 쓰시는 분들은 뭐다? 오건이 말한 조직 시민 행동이 없는 사람이다. 불성실하고 시민이지도 않고 배타주의에 예의도 없고 스포츠맨십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나이를 똥구멍으로 먹은 사람이다. 그쵸? 근데 우리는 지성인이잖아요. 공부하고 있고 남들이 불평불만할 때 먼저 나서서 내가 해볼게 그러면 그래서 이런 꼼수 없이 공부를 해서 정직한 행동으로 시험을 보고 당당히 합격하는 이런 오건이 주장한 조직 시민 행동이 모두 다 갖춘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요거까지 보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조직 시민 행동은 생산적 행동에 속한다. 맞죠? 성실하고 매일 아침에 일찍 나와가지고 업무를 하고 자기의 목표 과업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생산적으로 도움이 되니까 생산적 행동에 속하죠. 52가 뭐예요? Organization, Citizenship, Behavior. 52는 조직 시민 행동은 친사회적 행동이며 역할의 행동이라고도 한다. 맞죠? 일탈 행동은 CWB에 속하지만 조직에 해로운 행동은 아니다. 조직 시민 행동은 52와 52O로 분류되기도 한다. 또 CWB는 뭐예요? 반생산적 행동. Counter Productive Work Behavior. 카운터 때리는 거죠? 개인적 범주와 조직적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일탈 행동은 업무 시간에 딴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직접적으로 막 뭔가 나쁜 짓을 하는 건 아니지만 생산적인 행동은 아니죠. 그래서 CWB에 속합니다. CW라는 거는 반생산적 행동이잖아요. 이미. 그럼 조직에 해로운 행동이에요? 아니에요? 해로운 행동이죠. 이게 아니라는 거는 말의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다. 그리고 조직 시민 행동은 52I, individual과 52O, organization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반생산적 행동은 개인적 범주, 일탈 행동 같은 거는 개인적 범주고 조직적 범주는 사보타주 같은 게 조직적 범주로 해당이 되겠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다. 그리고 반생산적 업무 행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방생산적 발음이 힘드네요. 자,
자, 반생산적 업무 행동의 산업 기반 원인에는 성실성, 특성 분노, 자기 통제력, 자기애적 성향 등이 있다. 요 밑에 같이 CWB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생산적 업무 행동을 CWB라고 하고, 이제 사회적 폄하, 타인 학대, 생산 일탈, 사보타주, 용수철 효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적 업무 행동과 반생산적 업무 행동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딱 단어만 봐도 뭔가 크리티컬하죠. 사회적으로 폄하, 뭐 따돌림을 한다거나 뒷담화 같이 직장 내에서 괴롭히는 행동으로 직무를 방해하는 행동, 그렇죠? 사람의 심리를 어지럽게 해. 우리가 그러면 건설 현장도 마찬가지고, 뭐 제조 현장도 마찬가지겠지만, 막 상사가 됐든 뭐 동료가 됐든 막 나의 마음을 어지럽게 해. 그러면은 온전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의 실수로 인해서 기계 사이에 끼거나 아니면 개구부 사이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서두르다가 사고가 나거나 그럴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다치거나 죽게 되면 직무를 방해하는 행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따돌림, 뒷담화 같은 거는 하지 마세요. 앞에서 얘기하세요. 차라리 당당하게. 뒤에서 얘기한 게 자기도 그런 것 같아요. 뒤에서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자기도 확신은 없어. 근데 누군가 내 편을 들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렇게 시작되는 게 뒷담화잖아요. 근데 소문이라는 게 눈덩이처럼 불잖아요. 그래서 뒷담화로 시작한 게 눈덩이처럼 스노우볼 고리리듯이 커져가지고 나중에 당사자가 들었을 때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경우도 왕왕 있다. 그래서 그 뒷담화는 정말 좋지 않은 행동이죠. 더군다나 우리가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발걸음 위에 우리의 리더 앞에 그런 게 있어서는 안 된다.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부터 배척해야 한다 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뭐라고 한다? 그거는 반생산적 업무 행동이라고 규정을 해버렸다. 사회적 폄하, 타인 학대, 직장 내에서 동료나 부하 직원 등 언어적, 신체적 학대, 이걸 뭐라고 해요?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죠.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라고 해서 법정 교육으로 우리가 1년에 몇 시간 이상 있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리고 생산 일탈이라는 게 있습니다. 업무 시간에 사적인 일을 하며 업무의 생산성을 저하. 이게 뭐예요? 일탈 행동, 아까 말씀드렸던 일탈. 생산성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반생산적 업무 행동이다. 자, 사보타주라는 것은 고의적으로 사업장의 장비, 재산을 손상시키거나 의도적으로 낭비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예전에 이제 스파이가 하던 행동들인데요. 이제 적진에 들어가서 같은 편인 척하면서 하나씩 깨부시는 거죠. 아니면은 정보를 몰래 빼돌리거나 이런 행동을 이제 사보타주라고 하는데, 프랑스어에서 사보라는 것은 남학신에서 나온 말이랍니다. 그래서 중세 유럽 농민들이 영주에게 부당한 처사에 이제 항의하려고 수확물을 이 남학신으로 짓밟은 데서 유래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태업으로 번역을 하는데 실제로는 이 태업보다는 더욱 넓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노무 제공을 앞에 나서서 전면적으로 뭐 파업이나 이런 걸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상으로서는 뭐 이렇게 일을 하는 척 하면서 몰래 작업 능률을 저하시키는 것을 말한답니다. 그래서 스파이 또는 이제 몰래 농작물을 영주 몰래 진짜 나쁜 놈 또 나한테만 뭐라 그랬어? 그래서 농작물을 남학신으로 갖다 밟는 거를 그게 이제 사보라고 해서 사보타주라고 한다고 합니다. 재밌네요. 요즘에는 이제 그 노동조합,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노동조합에서의 용어로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그것도 반생산적 업무 행동이죠. 할 말 있으면 아니 왜 저한테만 그러십니까? 저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해서 씨알도 안 맥히겠지만 그렇게 이제 의사 표현을 하는 게 시민 덕목이지, 뒤에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뒤에서 생산품이나 농작물을 발로 밟아가지고 손상시키는 것은 반생산적 업무 행동이다. 용수철 효과라는 것은 무례한 행동 이라고 합니다. 자, 문제로 올라와서 같이 보겠습니다. 자, 반생산적 업무 행동 CW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자, 반생산적 업무 행동의 사람 기반 원인에는 성실성, 특성 분노, 자기 통제력, 자기애적 성향 등이 있다. 그렇죠? 성실성이 낮은 사람이나 분노가 높은 사람이나 자기 통제력이 낮거나 자기애적 성향이 강해가지고 개인주의가 심해서 남들이랑 어울리지 않으려고 하고 남들이 하자는 거 안 하려고 하고 반대의 의견을 계속 쓰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반생산 업무 행동에 해당이 되는 거죠. 무슨 원인? 사람 기반 원인에. 반생산적 업무 행동이 주된 상황 기반 원인에는 규범, 스트레스에 대한 정서적 반응, 외적 통제 소재, 불공정성 등이 있다. 상황 기반 원인에는 규범, 스트레스에 대한 정서적 반응, 외적 통제 소재, 외적, 불공정성, 이런 거는 보다 상황 기반 원인이다. 자, 조직의 재산이나 조직 구성원의 이를 의도적으로 파괴하거나 손상을 입히는 반생산 업무는 심각성, 반복 가능성, 가시성에 따라 구분되어진다. 맞죠? 이거 뭐라 그랬어요? 사보타주. 그리고 4번 보겠습니다. 사회적 폄하, 뒷담화였죠? 뒷담화. 버릇없거나 위협을 떨어뜨리는 행동으로 직장에서 용수철 효과처럼 작용하는 반생산 행정은 맞는데, 용수철 효과가 뭐였어요? 무례한 행동. 그리고 사회적 폄하는 뭐예요? 따돌림. 그러니까 이게 따돌림인데
요 뒤에 있는 버릇없거나 무리한 행동, 요 용수철 효과는 맞는 말인데, 그럼 여기가 용수철 효과라고 나왔어야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여기는 사회적 폄하라고 해놓고 뒤에는 용수철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틀린 답이다.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적 폄하는 뒷담화예요. 뒷담화. 그쵸? 근데 버릇없거나 위협 떨어뜨리는 행동, 무리한 행동이죠? 무리한 행동은 용수철 효과가 맞다고요. 근데 요거가 한 문장이 되었어야 정답인데 이게 껴있어가지고 틀린 답이라고요. 네. 그쵸? 그리고 직장 폭력과 공격을 유발하는 중요한 예측치는 조직에서 일어난 일이 얼마나 중요하게 인식되는가를 유발성 지각이다 라고 한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어려워요, 문제가. 그죠? 쉽지 않습니다. 자, 반생산적 업무 행동 중 직간접적으로 조직 내에서 행해지는 일을 방해하려는 의도적 시도를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사례에 해당하는 것은 사보타주죠? 사보타주 2번. 고의적으로 조직의 장비나 재산의 일부를 손상시키기, 의도적으로 재료나 공급을 낭비하기. 사보가 뭐예요? 남학신. 남학신으로 이 농작물을 밟아버려! 주인한테 화풀이 못하니까, 그죠? 그보다 사보타주다.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의 이론 중 자아 실현 욕구를 조직 행동에 적용한 것은, 메슬로우는 뭐예요? 생, 안, 사, 존, 자 해가지고 자아 실현의 욕구, 존경받고 싶은 욕구, 사회적 욕구, 관계를 맺는 사회적 욕구, 안전, 나의 안전이 확보되었는지 안전 욕구, 그리고 이제 먹고 자고 사는 생리적 욕구.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보통 표현을 많이 하죠. 그래서 요 생리적 욕구가 충족되면 이제 안전 욕구를 찾고, 안전 욕구를 충족되면 사회적 욕구, 그 다음에 존경받을 욕구,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조직 행동에 적용한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아 실현은 그럼 뭐예요? 꿈을 이루는 것, 동기죠. 도전적 과업 및 창의적 역할 부여, 이게 맞죠? 타인의 인정 및 칭찬은 뭐예요? 존경받을 욕구. 화해와 친목 분위기 조성 및 우호적인 작업팀 결성은 사회적 욕구. 안전한 작업 조건 조성 및 고용 보장은 안전 욕구. 냉난방간 시설 및 사내식당 운영은 생리적 욕구죠. 딱 1번이 맞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는 자아 실현의 욕구, 존경의 욕구, 사회적 욕구에서 엄청 크게 넣어놨죠. 굉장히 중요합니까? 우리 심리학에서도 중요하고 심리학의 동기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메슬로우의 생활사존자는. 그리고 우리 안전기사 보신 분들이나 뭐 보실 분들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직무와 조직이 완성이 됐으니까 조직에서 행동론을 지나서 직무, 어떤 것을 할 것인지, 직무 명세서는 뭐였어요? 사람, 누가 할 것인지, 기술이라든지 지식 이런 것들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명세서였다. 그럼 직무 기술서는요? 기술서라고 써서 기술이 아니라 기술은 곧 직무다. 직무에 대한 거를 분석하는 방법이었죠. 누가가 아니라 무엇을 할 것이냐. 이 차이를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직무까지 하다 보니까 이 경영학을 연구하면서 사람이 정말 중요한 자원이다. 인적 자원이 굉장히 중요하다 해가지고 직무도 분석해주고 동기도 부여해주고 리더도 만들어주고 뭐 이렇게 했더니 이제 배보다 배꼽이 정말로 커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장인데 내가 직원들 눈치를 봐야 돼. 내 회사인데 내가 만든 내 세상인데 오히려 직원들 눈치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장은 자기 세상을 꿈꾸고 싶고, 근데 이 노동자들도 회사 주인은 나라며 동기를 그렇게 심었잖아. 회사 주인은 나야. 근데 너 왜 나한테 월급 이거밖에 안 줘? 이러면서 대립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다? 노사관계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끝!